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호주에서 이상한 발견. 2. KF-21에 대한 유럽의 희소식. 3. 한국인의 남다른 능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호주라는 한국과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놀라운 유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던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태극 문양 암각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양이 발견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소식에는 호주 고고학자뿐만 아니라 한국 학자들도 충격받았습니다. 알고 보면 이 유적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고조선 이후 흩어진 유민들의 놀라운 적응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들의 노력. 유적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며 아이는 걸었습니다. 학교 숙제로 멋진 암석을 찾아야 했기에 아이는 해변가로 나가 암석을 찾기로 결정했죠. 하염없이 걷던 아이는 이제까지 자기가 갔던 해변가가 아닌 다른 곳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발표하기에는 굉장히 멋진 샘플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아이는 방향을 바꿔 낯선 곳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곳을 걷던 아이는 자기가 원하던 샘플을 찾았죠. 그런데 거기서 아이는 희한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알려진 이곳에 낙서가 있었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간 아이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분명 아무도 살지 않은 해변가에 누가 낙서를 해놓는지 빼곡하게 낙서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렸죠. 고고학자인 아버지는 아이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거기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아이를 따라 해변가로 나간 그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생전 처음 보는 낙서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과거 원주민들이 그린 흔적이 생생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역사적인 무르주가 암각화는 우연치 않은 발견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호주 버럭버럭 반도에 위치한 무르주가 암각화는 독특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장소로 전 세계 역사학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호주에는 고대 유적이 없다는 편견을 깐 유적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다양한 상징들은 이곳에 문명의 흔적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였죠. 호주에는 어보리지네 버리저니즈라는 원주민이 호주 대륙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살아왔습니다. 백인들이 호주에 정착하면서 이들의 존재가 문명사회에 비로소 알려졌죠. 문제는 이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과거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예전에 살던 터전을 발굴하는 게 유일했습니다. 호주 고고학자들은 그래서 어보리진들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죠.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암각화에 새겨진 다양한 그림들은 어보리진들이 앞서서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고기 모양부터 해초 문양들은 기본이었고 복잡한 재래 의식과 꿈을 꾸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심지어 사냥과 신을 모시고 축제를 벌이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어 고대 어보리진들의 사회가 훨씬 복잡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암각화를 연구할수록 미스터리한 흔적들이 새롭게 발견되었죠. 그런데 이들을 진정으로 충격에 빠뜨린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넓게 펼쳐진 암각화 가운데 태극 무늬가 새겨진 암각화가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암각화를 통해 드러난 그림들은 구체적인 사물을 묘사하거나 과거 일을 묘사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호주에 있는 물건들의 모방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극 문양은 그동안 발견되었던 암각화랑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태극 문양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양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징. 이 상징이 머나먼 호주 대륙에서 발견된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고조선에서부터 내려온 태극 문양은 한민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양입니다. 고조선에서부터 비롯된 태극 문양은 다양한 형태로 한반도 전역에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인의 뜻을 받들어 신단수 아래에 고조선을 세운 고조선인들은 천지합일의 원리를 설명하는 모양으로 태극 모양을 제시하는 등 독자적인 상징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후 삼국시대는 물론이고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태극 문양은 조상들의 문화에서 살아 숨쉬었죠. 이후 태극 문양을 채택한 국기가 등장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태극 문의 목제품은 2009년 나주보감리 고분군 발굴 현장에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관청에서 기밀을 필요로 하는 문서나 물건을 운송할 때 사용되는 봉합목간에서 태극 무늬가 발견된 것이죠. 칼 모양의 독특한 형태를 띤 목제품으로 백제 시대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618년 무왕 시기의 유적으로 추정됩니다. 신라의 가문사 주춧돌에도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는 유물이 발굴되었고 고려시대 허재석관의 태극 문이나 종묘, 정전, 나무기 등의 삼태극 문양에서 한민족이 즐겨 사용한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머나먼 호주 땅에서 태극 문양이 발견된 것은 다시 말해 한민족의 후예들이 호주까지 퍼져서 고대 고조선 문명을 계승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멀리 떠난 이들은 자신이 한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멀리 떨어진 호주까지 어떻게 한국인들이 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한반도에서 호주로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당시 고대 문명의 후손들이 어떻게 호주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 네이처에 나와 있었습니다. 걸어서 이동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부분도 오래전에는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를 이용해 저 먼 곳까지 걸어서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호주로 이동한 원주민들 역시 파푸아 뉴기니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이들이 걸어서 호주 대륙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호주 버러판도는 파푸아 뉴기니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 강력한 증거인데요. 동남아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들이 더 좋은 환경을 찾다가 호주 대륙으로 넘어왔고 이들이 문명을 만들었지만 사막으로 변하고 지각 변동으로 육지 부분이 물에 잠기면서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겨졌다는 것이죠. 호주 연구위원회의 생물 다양성과 유산센터 커버 소속 연구원 마이클 버드 교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인구 통계학 모델을 이용해 고대인들이 섬을 넘어간 방식을 탐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죠. 망골리, 브루, 세람섬에서 서파푸아 뉴기니로 이어지는 북부 통로를 통해 원주민들이 이주했을 것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단일 이주에 약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동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번 시뮬레이션은 걸어서 이동했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추측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실험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본 호주 고고학자들은 고조선에서 흩어진 유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계속 이주를 거듭했고 특정 이주민들이 호주로 내려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태극 문양을 돌에 새기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남미 인디언들의 흔적에서 한민족의 흔적을 발견한 손성태 교수 역시 호주 원주민 벽화에서 드러난 태극 문양의 흔적은 부정할 수 없는 한민족의 증거라고 말하며 알려진 것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한민족이 삶을 영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동안 호주 어보리진의 생활과 문화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동남아시아 고대 문화에서 그 흔적과 생활상을 찾으며 태평양 문화로 알려진 원주민들의 네트워크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극 문양 발굴로 인해 더 넓은 범위에 이르는 문명의 교류와 한민족의 영향까지도 연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어보리진의 원시적인 문화는 서구 시선에서 바라본 편협한 흔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버러판도에 위치한 이 유적에 대해 한국 학자들의 참여와 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했는데요. 최근 버러판도 수중에 묻혀있는 어보리진의 초기 유물이 발견되면서 이 연구를 위해 호주 과학자들은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호주 무르주가 유적에 대해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생겼는데요. 문제는 이 유적이 현재 수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대부분의 유적이 물에 잠길 상황인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무르루가 유적 주변에 발전소가 위치해 있어 폐수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무르루가 암각화만이 아니라 수중에 잠들어 있는 유물까지도 연구해야 하는데 오염된 폐수로 인해 암각화가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 호주 자연사가와 자연보호론자들은 무르루가 유적의 보호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며 발전소 철수와 유적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철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이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않습니다. 태극 문양이 있는 것이 밝혀진 이상 이 유적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 유적에 대한 연구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역사를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한국이 유적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겠습니다. KF-21 전투기가 마하 1.2 이상의 초음속 비행으로
55차 비행을 성공한 이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과 1,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 한국의 항공산업 또한 한류 열풍에 합류하게 되었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카이는 보잉과 B777X, B787 등 5개 기종의 착륙 장치에 들어가는 14종의 주요 기체 구조물을 보잉사에 생산 및 공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2030년까지로 카이는 외부 압력과 항공기 자체 중량을 견디는 버팀대와 지지대, 회전축 등의 구성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카이는 이번 계약으로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장하는 데 주력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카이는 28일부터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아발론 국제 에어쇼 2023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카이는 이번 에어쇼에서 FA-50 경공격기를 비롯해 KF-21 전투기, 소형무장 헬기 등을 전시하며 최근 연이은 수출로 경쟁력이 입증된 국산 항공기를 오세아니아 시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호주 공군도 최신 항공전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전술인문기 획득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 항공기에도 높은 호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말레이시아에 이어 수출 계약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아발론 에어쇼를 앞둔 우리 공군의 블랙이글스팀은 호주 공군 특수비행팀 룰렛과 함께 우정 비행을 펼치며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우정 비행을 마친 룰렛 팀장 마크 캐리츠 소령은 블랙 이글스 T-50B 항공기를 직접 타보며 함께 비행한 소감을 밝혔는데요. 캐리츠 소령은 이번 비행서 함께한 한국 항공기를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으며 이를 토대로 개발되고 있는 KF-21 또한 수많은 고난 끝에 한국이 이루어낸 성취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편 호주 국방부는 카이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국산 전투기 KF-21 구매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5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터 더튼 호주 국방부 장관은 최근 자국 의회 연설에서 한국산 KF-21은 호주의 미래 공중전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 정부 측의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이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사실은 없다면서도 제안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호주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 때문에 공군 전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KF-21 전투기도 선택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더튼 장관은 이미 검증된 최고의 전투기 F-35 추가 도입 또는 다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호주가 앞으로 KF-21을 선택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 균형 유지 및 중국과 러시아 견제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전투기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KF-21 전투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 기대치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항공기들은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까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상반기 CJ-4호기에 CJ-5호기까지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으며 점차 한반도 상공을 수호할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스텔스기 개발이 성공한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20 스텔스기는 러시아 스텔스기의 기술을 가져와서 만든 것으로 사실상 한국의 스텔스기 개발 분야에서 선두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기술적 한계 탓에 스텔스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양산이라는 목표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나라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KF-21의 기술력과 성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구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산 F-35 전투기는 연이은 차례 추락사고와 치명적인 항전 장비 오류로 인하여 미국의 F-35 전투기를 구매한 모든 나라는 물론 공동개발국 또한 미국에게 속았다며 항의와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천억에 달하는 전투기를 판매하면서 자신들의 승인이 없다면 전투기의 수리나 성능 업그레이드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 전투기는 전 세계에서 대체할 만한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의 등장으로 이러한 독점적인 시장 체계를 완전히 깨부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에 이제 대체 가능한 옵션이 등장한 것이죠. 최근에는 미국산 F-35 전투기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면서 호주 또한 KF-21 전투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결함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 KF-21 전투기는 이제 미국산 전투기의 대안으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카이는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 생산 과정의 수많은 첨단 기술들을 개발 및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카이는 복합재 자동적 측장비 AFP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결함 자동 판정이 쉬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공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을 AI가 스캔된 고해상도 이미지를 바탕으로 적층 결과에 대해 자체 결함 판정을 내리는 혁신 검사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자동화하여 공정 시간은 10분의 1로 단축하고 작업 효율도 8배 이상 높이는 데 성공했는데요. AFP 기술이 적용된 KF-21 전투기의 등장은 사실상 압도적인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가 가진 독점적 시장 체계를 완전히 깨부수기에 충분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양산 후 5년 이내에 최소 150대 이상의 추가 판매 실적을 올린다면 산업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약 11조 원의 경제 효과와 8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23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및 14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로선 F-35 도입 당시처럼 절충교역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국가 간 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태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협상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성공력은 세계 6위 방위산업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덧붙여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도전하는 항공 분야 대형 국책 사업으로서 미래 자주 국방 실현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우주 산업 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국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몇 시간 전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자체 외교 라인을 통해 미국 정부에게도 상실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누나 내동형의 이민 1인 은행 무기를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상실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나 누나 내동 등의 이민 끝이는 두 크다. 최근 군사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 측이 우크라 동부 점령 지역을 자국 영토로 합병하면서 끝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빼앗긴 영토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우크라이나. 이미 점령한 지역은 자신들의 영토이니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경우 핵옵션을 비롯해 모든 대응을 하겠다는 러시아 간의 강대강 대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조금씩 동부 영토를 탈환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푸틴과 러시아 수뇌부는 핵카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결국 핵옵션을 꺼내든다면 전 세계적으로 핵무장 도미노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와 가장 인접해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에선 최근 한국산 방산 장비를 수십조 단위로 구매한 것으로 모자라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까지 눈독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에서 한국의 핵발전소를 요청 중인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핵무장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여기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보도하며 24개의 원자로와 1970년대 이후로 쌓아둔 사형 후핵 연료를 통해 순식간에 4,300개의 핵전력을 완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폴란드가 최근 한국에게 막대한 방산물자와 국가기관 산업인 핵발전소 건설을 요청하는 이유가 핵무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가디언 등 다수의 매체들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 언론사인 폴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전력을 폴란드와 공유하거나 폴란드에 배치할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뜻에서 미국 측 고위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미국 백악관은 폴란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핵 공유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실행으로 옮기지도 않을 것이란 브리핑을 통해 폴란드 측의 핵 공유 발언에 당황스럽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우리 폴란드에게 핵무기가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하며 언제든 핵 프로젝트에 참여할 잠재적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발언에 유럽 대부분 언론사들은 폴란드가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하며 폴란드가 핵무장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먼저 최근 폴란드는 누구보다 국방 예산에 많은 돈을 투자한 국가입니다. 1년 국방 예산이 19조 원에 달하는 폴란드는 올해 한국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데만 20조 원을 넘게 들였는 데다 현재 14만 명에 달하는 정규군 규모를 2배 이상 늘린 30만 명으로 맞춘다는 정책을 통해 향후 한국의 방산 장비와 군수 물자가 더욱 필요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의 국내 총생산 GDP를 확인해보면 1인당 GDP의 경우는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곧 4만 달러를 향해 가는 한국과 비교해 절반 정도 수준의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폴란드의 이번 국방 지출은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소비라는 지적으로 국방 예산에 투자한 만큼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폴란드 측 정부 관계자들의 우려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아무리 군사력을 키위 폴란드 앞까지 전진해도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핵전력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핵이라는 확실한 방어수단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부족한 군사력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방어 전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아주 소형의 전술핵이라도 사용하는 일이 생겼을 때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폴란드는 자국을 지키겠다며 진지하게 핵무장을 선언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의 핵공유에 대한 발언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자체 핵무장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즉 핵발전소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에 핵발전소를 도입하겠다며 한국 수력 원자력 과양핵각소를 체결하기도 하는 등 방산 도입에 이어서 한국의 핵발전소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원전 수주 현황은 한국, 미국, 프랑스 3개국이 경쟁하고 있는데 프랑스 원전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보이고 한국과 미국 두 곳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에게 핵공유를 요청하는 등 핵무장에 준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지만 미국이 이를 부정하는 현황을 봐서 미국은 폴란드에게 향후 핵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폴란드 측에서도 핵 도입에 부정적인 미국의 원전을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상황에 안 그래도 유력했던 한국의 원전이 폴란드 내부에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경수로와 중수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로는 중수로이며 경수로 원자로를 통한 핵무기 제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기술이 발전한 지금 재처리 과정을 통해 경수로에서도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충분히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원자력 전문가들의 공동된 입장입니다. 원전의 전력 생산에 사용되고 남은 핵연료는 퓨렉스라는 재처리 기술을 통해 안정적으로 플루토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197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목적을 유사시 핵전력 완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의 군사용에 가까운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1970년 7월 윌리엄 로저스 당시에 미국 국무부 장관은 2만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동보를 하게 되자 한국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인 핵무장 프로젝트를 세운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70년대 정부부터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했지만 미국 측의 반대로 완성시키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흐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한국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2016년 대선 후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적인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그 대가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도록 용인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017년 9월에는 중국과의 군사 경제적 마찰로 인해 갈등이 격화되자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백악관 긴급국가안보회의 NSC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런 검토를 두고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부산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로버트 켈리 역시 2024년 트럼프가 집권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70년대부터 쌓아온 사용 후 핵연료가 있다며 이를 통해 순식간에 4,300기의 핵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현재 보유 중인 150기의 핵탄두는 한국의 현재 기술로 완성이 가능하며 한국이 이처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70년 주한미군 철수 동보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50년 동안 쌓아둔 핵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의 연료로 탑재할 수 있어 한국의 핵전력 시스템 완성이 가능해집니다. 핵을 보유하고 이것을 언제 어디서든 발사하기 위해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그 어떤 나라도 한국에게 선제적인 군사적 도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핵잠수함의 경우는 한국이 오래전부터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우려한 미국 측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닌데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능력과 기술이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측은 한국의 종합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고 한국의 원전을 도입할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개발 시초부터 목적이 핵 추출을 위한 것인데다 일단 만들어 놓으면 향후 핵잠수함과 핵항모 등 다양한 전략 자산에도 사용할 수 있기에 한국형 핵발전소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만에 하나 폴란드 원전 수주를 미국이 하게 되어도 한국의 시공업체들이 천문학적인 악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원전업체는 시공 능력보단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국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원전업체는 시공 능력보단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원전을 수주한다고 해도 건설과 같은 시공 분야는 다른 곳에 외주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도입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원전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 이전을 해준 고리원전으로 이번 폴란드 원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다면 상당수 시공 분야에 한국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수많은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에서 한국의 업체들이 참여해 시공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의 원전 자체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이전을 뿌리로 설계하여 상호간 시스템이나 부품 등 호환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기에 원전의 설계와 시공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한국도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건설적인 핵무장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사시 우리 스스로 지킬 힘도 필요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먼저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할 압도적인 저지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한국형 핵항모 건조가 논의되는 가운데 누리호를 기점으로 한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 역시 사실상 완성 단계 수준이 되었고 거기에 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 SLBM 체계까지 완성시킨 한국은 최종 관문인 핵보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거 선진국들이 ICBM과 SLBM을 개발한 이유는 역시나 핵을 탑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한국의 군사적 개발 방향이 최종 관문인 핵보유로 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정당한 명분도 존재합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한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인접국인 중국은 북핵을 견제하기보단 오히려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하죠. 따라서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중국 역시 책임이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핵을 저지했다면 한국도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